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피습 이후 대권 가도가 더 탄탄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선 사퇴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광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허 교수님이 지난번 이 시간에 출연했을 때가 언제죠? 한 달 전인가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에요? 네. 근데 2주 전에 출연하셨을 때만 해도 조심스럽게 트럼프 바이든이 붙었을 경우 트럼프의 이제 승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하다라고 지금 평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2주 사이에 그렇게 바뀌죠? 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있었던 피격 사건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뒤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피 묻은 얼굴에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희 사진. 뒤에 있는 이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 사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굉장히 오래 남을 사진으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네. 예. 저 사진이 보여주는 게 아주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트럼프는 약간의 순교자의 이미지까지 가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당하고 나서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두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 예. 대통령한테. 첫째는 네. 미국의 대통령이 돼달라.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너무 무리한 공격하지 말고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돼서 좀 더 마일드한 메시지를 내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빨리 부통령을 지명해라. 이게 두 번째 부탁이었는데 예. 이 두 개를 지금 착착착착 이뤄내면서 사실은 저희 얼마 전에 그런 메시지도 보셨잖아요. 이제 예. 미국을 위해서 전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성숙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을 보니까 이게 대통령 연설이지 이게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거에 대한 연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공격, 민주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을 어떻게 통합의 미국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미국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그런 메시지가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93분. 그래서 TV로 생중계된 그 대통령 수락 연설 중에 최장 시간이었고요. 네. 이전 최장 시간 기록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뭐 33번 정도 연호할 만큼 사실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대단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한 연설, 후보 수락 연설이라기보다는 마치 대통령 취임 연설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편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국에 또 코로나 재확진을 받아서 자가격리 중이라고요. 계속해서 뭐 주말 사이에 사퇴를 할 거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는 없다 계속 일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에 대한 뭐 예를 들어 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번 주에 그게 이번 주 초반에 80%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 70%로 떨어지긴 했는데 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핵 인사이더들의 어떤 사퇴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가장 친했던 정치적 동지, 한 30-40년 했던 정치적 동지로부터 사퇴의 압력을 받으면 어떤 예.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지금 상원 그 대표인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입니다. 그리고 네. 하원의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사퇴이사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오바마 전 대통령 가세했고요. 지금 사방으로 보면 굉장히 은밀하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쿠데타까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쿠데타 같은 사퇴 압박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마 사퇴 쪽으로 저는 전에 나왔을 때는 아마 사퇴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점점 사퇴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가. 누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지금은 미국 공화당의 정치 일정상 피크 타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예. 저희도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가 열릴 때는 그 정당의 시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화당의 피크 타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8월 19일에 시카고에서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이 혼란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만약에 후보가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디테일들, 저는 보통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까 디테일, 예. 예를 들어 선거 자금 어떻게 그쪽으로 넘길 거냐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는 게 두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하면 유력한 후보로는 누가 꼽힙니까? 해리스 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은 예. 지금은 완전히 선지에서 사라진 이제 상황이고, 후보지에서 완전 네, 본인이 안 후보에서, 하겠다고 아주 극구 만류를, 그러니까 예. 거부를 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인데 굉장히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 자금을 9,100만 달러 정도 모아놨는데 예. 이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서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이름으로 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가 바뀔 경우에는 이 선거 자금들을 원래대로 돌려주거나 기부자에게 돌려준 다음에 다시 받거나 아니면 기부자들에게 일일이 이것을 새로운 당선인, 새로운 후보를 위해서 써도 된다라는 동의를 받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나오는 게 제일 부드러운 과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가 나올 때 현재 지금 미국 전국 단위 지지도 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붙으면 47대 52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좀 가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붙으면 48대 51.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지는 걸로 나오고요. 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미국은 경합주를 봐야 되는데 예. 애리조나, 조지아 등등, 미시간 등등 지금 모든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들어가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건 다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또 재집권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경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인데요. 대선 수락 연설을 보면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The discord and division in our society must be healed. We must heal it quickly. As Americans, we are bound together by a single fate and a shared destiny.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And if they don't agree with us, we'll put a tariff of approximately 100 to 200% on each car, and they will be unsellable in the United States.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무역 쪽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무역협회에 관련된 곳에서 이제 가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수출 기업들의 경영자분들이 와 계신 자리였어요.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좀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던 것은 네. 저희가 USMCA라고 하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 인준이 된 전에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과 캐나다랑 멕시코 사이에 그 관세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내로 다 쳐서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협정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전반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많이 들어가 있냐면 멕시코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멕시코산에도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다. 혹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회를 하냐 하면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어서 우회를 하거나 중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지금 2차 전지 공장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강에 대해서 우회 수출 다 보겠다. 이거 수출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수출 회사의 최대 주주의 국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 나가 있는 기업들조차도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이 아니군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쪽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세 10%를 인상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더 크게 60에서 100%까지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 말 자체가 글로벌 경제 자유무역주의에 굉장히 위배되는 뭐랄까 그럼 상대방 국가도 당연히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가격, 제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더 발생.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를 왜 흔드는 왜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 거의 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잘 살게 만들려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미국이 이전보다 잘 살지 못하게 된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 제품들이 자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한 중국 제품과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미국의 공업지대들이 망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미국이 잘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장벽을 세우고 이 장벽이라는 건 저희가 미국 남쪽에 세우는 멕시코와의 그런 물리적 장벽뿐만이 아니고 불법이 막는 장벽이 그런 아니고. 장벽뿐만이 예. 아니고 트레이드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도 장벽을 세우겠다. 이것이 이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에 관세를 매기는 것 모든 것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희들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미국에서 생산하면 좋은 점,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말대로 저렇게 관세를 올리고 무역 장벽을 막 세우면 미국 국민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미국 제품이 잘 팔리고 그래서 정말 미국이 위대해집니까? 경제학자로서 보실 때? 최근에 논문들에서 미국의 아주 대가들이 분석한 논문들에서 따르면 트럼프 1기 때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치적 레토릭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 파워맨이 저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위해 신경을 써주는구나. 우리가 중국 때문에 지금 다 일자리를 잃고 못 살게 됐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결국 이것이 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인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에게는 그렇게 경제적 부를 갖다 주지 못하는 잘못된 보호무역주의, 잘못된 무역 장벽인데 정치적으로는 백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기가 막힌 선거용 정책이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후보 지명이 된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 그리고 39살이고 사업가고 사실은 그 사람은 원래 굉장히 빈민층에서 자랐습니다. 맞아요. 오하이오주에. 네.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떠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떠한 것을 대표하냐면 오하이오의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건데 그 힐빌리의 노래인데 힐빌리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애팔레치아 산맥 근처에 사는 동부에 백인 빈민들을 근로자 아주 극빈층 근로자들 얘기하는 게 힐빌리인데 그러니까 언덕 위에 힐에 사는 빌리 같은 애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을 지명한 것도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가장 가지지 못한 것 중에 또 트럼프가 노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을 부통령 지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포석도 있다. 뭐냐 결국은 굉장히 백인 노동자층들에 대한 분노 이것들을 담아내겠다. 여전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제 정책 그것도 세계 어떤 흐름 질서를 흔드는 그것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처럼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대한민국 같은 경우 당장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공장 많이 가고 있죠. 현대차 많이 가 있죠. 또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런 쪽 미국에 대한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 바이든 정부에서 뭐 IRA법 등등 해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지금 시계 재료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고요. 향후의 플랜에 대해서 시계 재료인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트럼프 1기 때 많이 썼던 카드 중에 하나가 기업들을 때리는 거에서 나가서 좀 더 거시적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야 너네 지금 무역 흑자가 미국에 대해서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 나라의 환율이 너무 지금 절하돼 있기 때문 아니야? 이거 너네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역에서 시작된 어떤 이슈들을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면서 우회해서 때리는 이런 방식도 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일선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까지도 지금 최근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 배터리, 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타격도 봐야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이제 앞으로의 달러나 금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느 점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당분간 장기 국채의 금리는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장기 국채 금리는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은 어쨌든 간에 향후의 금리 패스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단기 금리도 그렇게 트럼프가 단기 금리를 계속 압박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만큼
못 떨어질 겁니다. 금리가 떨어질 수 그래서 없다.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주식 시장 같은 데서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에너지 주들이나 뭐 예. 이런 부분들을 강세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예를 들어 친가상 자산을 굉장히 늘 강조하니까 가상 자산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에 대한 제약도 규제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금융 부분들 요 얘기 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통령 지명될 때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떤 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친트럼프적이더라고요.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주식회사, 그러니까 주식을 다루는 회사의 파이낸스 컴퍼니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도 꽤 많이 갖고 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이디 벤스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도 그거를 따라가야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 굉장히 친트럼프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강조하는 경제 정책 중에 큰 축이 약달러 그리고 금리 인하잖아요. 그런데 11월 이전에 금리 인하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건 타이밍이죠.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책은 다 싫다. 그렇죠. 정책 좋은 거는 나를 위해서만 해. 자기 라는 대통령 거죠. 다음에 금리 그런 내려라 거. 이거지. 그때까지 뭐. 기다려달라. 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파월 의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막 거론을 하면서 예. 임기는 보장해 줄게, 살려는 드릴게 정도의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게 후보라는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를 겁박한 거냐 이렇게부터 대서특필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도 워낙 부동산 재벌이죠. 그때 벤스까지 그렇게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식을 금융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 같으면 뭐 백지 신탁부터 해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 허용이 되나 봐요. 네, 허용이 될 뿐더러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가 들어오면서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의 뭐 역대로 보면 지금 미국의 정치계를 봐도 굉장히 백만장자 출신의 주지사, 상원의원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민감도가 덜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허 교수님이 이 거시경제학자지 증시 전문가는 아닌데 뭐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네. 이제 궁금해지는 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소식에 뭐 코인 금값도 막 올라갔지만 미국 자체 다우지수라든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지금 3천을 향해 잘 나가다가 이 반도체 2차 전지주부터 시작해서 폭락을 하면서 다시 또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11월 대선까지 우리는 어떻게 주식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트럼프 요소가 아니었으면 더 잘 갈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3천 보고요. 넘을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그 코스피 안에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크고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도 거의 한 20% 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잘 될 수 있었던 부분, 지금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았고요.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제가 굉장히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봐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네. 미국 해야 될 얘기가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도 그냥 경제적인 팩터만 보시면 안 되고 올 말까지는 적어도 미국 대선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아요. 이 네. 어제 저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이 날 기다리고 있단 말, 핵폭탄 같은 말을 해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럼 대북 정책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거부터 시작하고 네. 방위비 또 한국 잘 사니까 니네 방위비 분담 더 내. 또 이렇게 또 나오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판단하기가 참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희가 잘 해오던 대미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이 anything but 바이든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든이 한 것만 아니면 난 다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올해는 미국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일렉션, 일반 선거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하원이 다 바뀌고요. 네.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33명씩 바뀌거든요. 네. 올해 또 3분의 1이 바뀝니다. 그런데 정치 지형이 지금 현재 예측은 상원, 하원 다 조금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트럼프고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의 이전의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기여를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관들은 또 기업들은 지금 공화당 쪽, 미 공화당 쪽 인사들을 빨리빨리 열심히 만나고 사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당권 주자들은 막판까지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그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에 그때 그 대해서는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우리 당원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줄 읊으셨죠, 원 후보님. 그러니까 당정간에는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보안도 중요하든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장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잠깐 이제 영상을 먼저 봤는데 한동훈 후보가 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하고만 아주 파이팅 잘 싸우는 줄 알았더니 당내 같은 당원 후보들 당원들이라고 표현은 좀 잘못했고 같은 후보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네요. 사실 원래 전당대회는 그 약속 대련적 성격을 가진 전투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속 대련은 정말 1도 없고 네. 오직 정말 이번 승자에서는 정말 그 검투사들처럼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처럼 정말 퇴로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 여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한동훈 후보가 물론 재빨리 이제 그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역풍도 불고 그다음에 좀 과했다 싶어서 사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발언들은 금도와 레드라인을 넘은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이제 정치를 머리로만 배우지 않았으니까 가슴으로 좀 느끼는 게 정치인데 뭐 우리 저 최인호 의원님 재선까지 해보셨으니까 정치가 어떤지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정치가 지면서 이기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설령 어떤 전대에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저 내전의 리더십을 전후 복구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TV 토론회만 놓고 보면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이제 나오신 분들 같아요. 아주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데 하나하나 좀 이번 주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뭐예요?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뭐 기소를 하네, 기소를 빼달라네, 뭐 왜 이런 일이 있었네? 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2019년 당시 쇠파이프, 이거 뭐죠? 지렛대? 빠루라고 그러죠. 쇠 지렛대가 등장했던 그 사건을 잠깐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 20대 국회에 계셨던 최인호 의원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뭐죠? 3대 악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국힘의 입장에서 보면. 19년도 말로 기억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당이 다수 당이었으니까 또 여당이었고 검찰개혁법과 또 선거법 관련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제 투표를 강행하려 했는데 야당 측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너무 무리하게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고소 고발까지 이어졌고 그것이 저희 당 의원들도 기소된 의원들이 꽤 있었고요.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죠. 몸싸움이 뭐 동물국회다 할 정도로 격렬하게 부닥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넷 접수로 거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결말은 아주 아주 쉽게 끝나버렸는데 과정이 너무 육체적인 충돌까지 감으로써 그 당시 야당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기소되고 저희 당 의원들도 많이 기소된. 그럼 지금은 그런 단계가 사건이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 다 기소된 이제 의원들. 기소된 분들은 재판이 진행되는데 아직 1심이 안 끝났습니다. 1심이 안 끝난 상황. 거의 한 3년 재판을 넘게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끌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25명인가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은 23명이고 3명. 황교안 전 대표가 같이 기소가 됐고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및 당직자가 3명 있고 그래서 총 국민의힘은 27명. 27명. 그러니까 27명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근데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전화를 했나 보죠? 뭐 전화를 했는지 대면을 했는지 그래서 뭐 뭐라고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한 겁니까? 뭐 뭐라고 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예. 어쨌든 그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뭐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줄 수 없느냐. 뭐 그런 자기만? 나경원 후보 자기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제 마지막 6차 토론회에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 본인을 빼달라고 한 것이다. 자기만. 이렇게 나경원 얘기를 후보 해서 자기만. 그것에 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아마도 당시에 명시적인 코멘트에서는 뭐 나만 빼달라라든가 다 같이 빼달라든가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 본인을 빼달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경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워딩은 그 중간자적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사태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발로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자 한동훈 후보가 그때 어제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 본인을 빼달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다. 이건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잘 캐치를 못하셨을 수 있는데 이게 제3자를 위해서 청탁을 하게 되면요. 나경원 후보가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청탁을 부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기소를 빼달라고 한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본인을 그렇게 될 청탁을 가능성이 해야 있어요.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한동훈 후보로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워딩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나경원 후보 본인을 빼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경쟁 후보 나아가서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당 전체를 위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26명의 국민의힘 피고인들 모두에게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 본인을 빼달라고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분들 나머지 26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호하는 길이죠. 이것도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건 나경원 후보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토론을 보면서 생중계에서 그걸 딱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받아들이는 반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저는 오늘 또 다른 충격이네요. 끝까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 하면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들을 수 없다. 정말 후회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곡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아니 진짜 패스트트랙 그 속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본인은 사과했으면 끝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과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오늘 어제 토론회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과를 했다면 적어도 저를 모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과 정치 입장은 다르거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어떤 개별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송영문 대변인님께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생각해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연루된 의원들, 보좌관들을 생각해서 개인 차원의 부탁이 아니었냐라고 얘기한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후보는 막 펄펄 뛰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방송 끝나고 거의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억울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찬근 교수님? 송 변호사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 주셨는데 포장인가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권력투쟁의 민낯을 봤어요. 아니 폭로전도 정도 것이지 정말로 이거는 뭐 소위 그래도 우리 아는 사람끼리 소위 믿는 사람끼리 정말로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한 건데 네. 그것을 갖다가 생방송으로 그렇게 다 공개를 해버리고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사과를 했죠, 격앙돼서 바로 다음날. 나한테 그런 청탁하지 않았냐. 그때 그 사과했잖아요. 예. 그런데 두 번이에요. 그것도 네.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나경원 후보가 완전히 격앙됐어요. 예. 당신 나중에 후회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사실상 정치를 적을 만드는 정치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도 또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 논란이 같은 편 아니냐 그랬더니 예.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까지 예.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번은 실수라고 보지만 두 번은 컨셉인 거고 세 번 하면은 의도가 있는 거죠. 좀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는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과 법치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 난 당신들과 다르다, 차별화돼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끌어들인 것은 당시 기소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당시 나한테만 그러냐. 검찰총장이 그렇죠. 네.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나를 비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막으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은 본인의 컨셉은 유지하면서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버리는 예. 이런 효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애초에 처음에 이거 좀 정치적으로 너무 좀 정부적인 감각이 좀 검사 출신으로서 낮은 거 아니냐라고 시작됐던 논란이 네. 이제는 확인 사살을 통해서 본인의 컨셉이고 하나의 차별화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권력투쟁의 민낯이고 의도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2019년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 패스트트랙 기소 얘기가 왜 처음 얘기가 이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왜 나온 거예요? 다른 한동훈 얘기를 이제 설명하려다가 이제 왜?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그 나경원 후보가 예. 그 3차 TV 토론 때, 4차 CBS 토론 때 예.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을 못 시켰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공격을 계속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고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들다가 이 패스트트랙 사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실수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기소 얘기를 꺼내야겠다라고 작전을 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미 준비됐던 얘기예요? 그건 99.99% 실수라고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분석을 하냐면요. 예. TV토론 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6번이나 되는 많은 TV토론과 라디오 예.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 일정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그 4차 CBS 토론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전날 채널A에서 밤 9시 반에 토론회가 시작을 해서 11시 10분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후보들 집에 들어가면 밤 12시가 돼요. 다음 날 아침에 7시 10분부터 라디오 토론이 있는데 그럼 적어도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후보들이 계속 매일같이 강행군을 하면서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방송국에 와요. 예. 그 상태에서 민감한 네거티브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다. 저는 실수라고. 의도된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거 TV 토론 일정이 너무 무리하다라는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치인의 입장과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공정하게 어느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설명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당대회장이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지금 정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근데 거꾸로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지금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약에 특정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였다면 오히려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아무리 토론장에서 반격을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무적인 감각이 아무리 떨어져. 피곤해도 잠을 못 잤어도 네. 그럼 뭐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의 주요 인사가 또 전당대회 후보로 나온 분이 개인적으로 패스트트랙 기소된 것을 취소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부정청탁을 한 것이고 네. 뭔가 법을 위반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던져준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자, 그러면 너무 이제 자기 법무부 방어에 장관으로서는 치유를 해서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상대 후보의 다른 공격에 전혀 다른 말을 꺼내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은 그거는 이제 여당 대표로서의 예. 좀 감이 아니지 않느냐, 지도자로서의 명백한 정무적 판단의 오류다. 판단에 오르고 언젠가는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평소에 마음속에 그 뒤에 토론회에서도 또 이제 사과를 하고 난 뒤에도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네. 그것도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기소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본인은 변명하고 공격하는 구실로 삼았다. 그런 측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또 용산의 최고 책임자를 끌어들이는 네. 이런 것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한다 하는 그런 또 이미지를 심어줘서 여당의 대표 또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감으로서는 상당히 대형 실수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냥 가벼이 흘려 들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무리한 일정으로 강행군 속에 나온 명백한 실수 그 부분은 좋아요. 오케이 인정. 왜 갑자기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패스트트랙 기소 문제를 꺼낸 거는 아차 하는 그 실수. 그래서 사과까지 했으니까요 한 후보가. 그런데 그 다음 토론회에서 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내가 이미 사과까지 했고 했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긋고 어떤 얘기가 질문이 들어오고 공격이 나와도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대통령 얘기도 해버리고 막 등등등등등. 그럼 이거를 누가 처음은 실수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이 계속 이어질 때는 이거는 의도조를 갖고선 한 발언이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뜬금없이 또 윤 대통령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실수. 말하자면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최인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말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 있을 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 없이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자체를 그러니까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를 내가 피해 가려고 그러면 그 지금 사실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용산과 이제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을 꺼내놓으면은 이 말들이 더 이상 기소한 최고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라는 전략적 판단도 한 것 같지만 이게 여기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더 이전 투구화되고 네. 더 그렇다면 도대체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나 이런 지금 세간의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해 보이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투표 직전에 나왔던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당원 80% 투표에서 당원 80%들은 당원 80% 84만 명은 매우 정치 고관여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떤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부러졌을 때 선거가 없는 지금 2년이 남아있는 당대표지만 과연 이 내전 상태의 내용을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저는 1차에서도 지금 대세론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지 않을까 봤는데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그 높은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변수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저기 변호사에게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패스트트랙 기소 문제를 꺼낸 거는 명백한 실수였고 본인도 사과를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얘기 꺼내면서 계속 나경원 후보와 이렇게 주고받고 원희룡 후보와 주고받으면서 대통령 얘기까지 꺼내는 것은 이것도 또 그냥 무리한 일정 강행에 따른 피로 때문에 생긴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원래 워낙 머리 좋으신 분이고 상황 판단력 굉장히 빠르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은 이제 TV 토론에서의 어떤 전략 내지는 논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도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가당착이 될 때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기소할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냐라고 지적을 한 부분은 그 패스트트랙 사안을 계속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인데 여당 후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에둘러서 말하면서 아마 그 논의가 더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물론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그 마지막 6차 SBS 토론회를 하기 전날 밤에 KBS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5차 때. 네. 그리고 그 토론회는 스탠딩이 아니고 앉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그 지난달 28일인가요? CBS 그 김현정의 뉴스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네. 라디오 인터뷰를 시작할 때 스튜디오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예.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유튜브 시청자 수가 50만 회를 넘어갔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전날에 KBS 앉아서 하는 토론회에서 그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번 일어나서 사과를 했으면 다른 후보들 누구도 그 이야기를 더는 거론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 이제 이런 상황이 어쨌든 이제 물은 엎질러져 버렸고요. 오늘 모바일 투표 마지막 날에 물론 이제 ARS 투표도 남아 있고 뭐 전당대회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지난번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좀 저조합니다. 예. 이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막판 큰 실수가 당심을 뒤흔들 정도입니까? 아니면 뭐 크게 대세론에는 뭐 어대한인가요? 예. 뭐 크게 별로 변수가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당장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당대회 투표율이 애초에는 작년제 투표율 55%보다 조금 높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국힘 내부에서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물론 아직 투표 끝나지 않았지만 예. 모바일 투표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보다 지금 오늘 12시 기준으로 6% 정도 낮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55% 작년 전대 투표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요. 55%로 최종 투표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낮게 나올 그거보다 가능성이 낮은 현재로서 거다. 높은데 네. 자, 왜 낮을까?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게 과연 뭐였냐? 그러니까 작년 전대는 그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자, 한번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 근데 올해는 총선 대패 이후에 당이 다시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할 거냐? 소위 말하면 미래의 권력을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 이런데 이게 꿈과 비전, 희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폭로전, 가족 색깔론, 여기다가 김 여사 문자, 뭐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예. 그런 소위 끝없는 폭로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그게 내 편과 상대편이 싸우면 그거는 밀어주지만 네. 예.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저조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도층 원래는 뭐 당원들이야 뭐 투표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예. 그나마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적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당원 중심의 어떤 그 투표 현상이 날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거냐. 근데 저는 뭐 바뀌지 않을 거다. 지지하는 사람이 이걸로 바뀔 일은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찍는 거거든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당대표를 찍는 거지 당대표의 리더십을 원하고 찍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네. 본다면 지금의 논란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원래 투표율이 높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한 후보에게 오히려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변화할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보기에 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
1차 때보다 지난번보다는 낮은 거는 지난번에는 사실은 어쩌면은 사실은 용산 개입이 거의 뭐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치러진 건데 오히려 더 역동성이 사실 이번에는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흔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처럼 한동훈 후보는 바람 선거,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는 조직 선거, 아무래도 당의 오랜 뿌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최소한 나머지 20%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보기에 앞설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좀 격차를 벌여줘야 되는데 당원 투표에서 지금 이 투표율이라면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표 당원들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지만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약간 이반성 지금 표심 보일 수가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어제부터 계속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투표율 제고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투표 동료를 계속 한 하고 있어요.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캠프 관계자들, 뭐 신지호 실장 같은 분들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 그만큼 제가 보기에 투표율에서 1차에서 끝내려면 최소한 투표율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벌려야지 20%되는 여론조사에서만 앞서 나간다고 제가 보기에 과반 안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ARS까지도 계속적인 캠페인, 그러니까 투표 동료 캠페인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투표율이 낮아서 그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직 선거 할 수 있는 한 당협위원장들과 어쨌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그런 지금 23명의 패스트트랙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다른 후보들이랑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어대하는 뭐 무너지지 않을 거다. 아니면 뭐 결선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작년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얻은 당원 득표율, 당시에 당원 100%였으니까요. 그 득표율이 52.93%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당대회가 실질적으로 한동훈 후보 대 나머지 세 후보의 구도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의 득표 합이 지난 3.8 전당대회의 그 52.93% 이거를 다 가져간다고 전제를 해봤을 때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쪽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걸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47.07%를 득표를 하고 당원에서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 62% 이상을 얻으면은 전체가 합하면 과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산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당원 득표에 있어서 소위 친윤 후보들이 1년 4개월 전과 같은 득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이 62%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충족될 것인지를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각자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각자의 전망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당대표가 될지 아니면 결선까지 가면서 어렵게 당대표가 될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국민의힘 분당되는 거 아니야? 분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걱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홍준표 시장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나경원 후보 막 눈물 흘렸다는 얘기 듣고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한동훈 소시오패스 아니야? 그런 인간한테 당하니까 당연히 눈물 흘리지 이런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같은 배를 탄 같은 동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유심히 보는 것이 전대 초반 중반까지는 한동훈 대 원희룡의 격렬한 공방이 있었다면은 막판에는 한동훈과 나경원의 공방이 더 돋보이는 그것이 이제 전대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분열 사항이 더 커질 것이다 하는 예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과 한동훈의 그 공방은 전당대회에서 다소 가격해 보이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화작용을 나경원 후보가 적절하게 해서 한 게 않나 했었어요. 또 일부 했던 측면이 있는데 막판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분노하고 붕괴하고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또 당대표로 유력한 사람이 자신에게 사법적인 어떤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말을 여러 차례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불신을 깔고 이 분당대회가 맞나라는 그런 말이 나경원 후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뭐 결선에 가든 안 가든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 여당의 통합적 작용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이제 대표 체제 하에서도 각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이제 원희룡 또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를 찍었던 이 당원들도 오히려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치유가 되려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타격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원들 간에도 분열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전당대회 이후에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추스리고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로서 이제 화양연화를 즐긴 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은 제2의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 인사로서 뭐 의문의 일패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저희들 보고 줍줍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국힘 전당대회에서 저희들에게 그냥 이렇게 공세거리를 그냥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이제 후보에게 뭐 고맙다라고 해야 되겠죠. 뭐 최혜병 특검도 찬성하고 또 유력한 중진 정치인의 기소 철회 부정청탁 요구했다는 것도 폭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만 뭐 그거는 희화적인 편이고 그럴 정도로 이제 한동훈 외의 후보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보여줄 여러 가지 모습들은 화합적인 측면보다는 더 간극이 벌어져서 분열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실제로 이게 여론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이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등장할 때는 뭐 앞서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얘기도 3.8 전당대회 되는데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층의 50 몇 %요? 52%? 52.93%. 예, 52.93%. 이제 전체 100% 당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성공시키자 이런 일념하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52%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몇 %가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친윤이고 몇 %가 아니야, 윤 대통령 아니야, 한동훈으로 가야 돼라고 해서 한동훈으로 건너간 건지 갈아탄 건지 그 혹시 퍼센티지가 좀 나오나요? 뭐 지금 이제 일반 여론조사 특히 이제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한 50%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10% 중반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한 명의 후보가 윤상현 후보가 9% 우리가 정도 윤상현 후보 나옵니다. 얘기를 안 했네요. 자, 그런데 네 명이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친윤 후보가 누구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원희룡 후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친윤 후보라고 하기에는 친윤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한 비윤 후보인 게 맞죠. 하지만 비윤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큰 매기가 나타나니까 반 한동훈 전 캠페인을 같이 하는 처지인 거지 친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여권 내에서 진정한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했던 원희룡 후보만이 진정한 친윤 후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지지층 내에서도 대통령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 6공화국에서 5년 단임제 정부 하에서요. 소위 말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동시에 존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대통령이 정말로 레임덕에 떨어지고 임기 4년 차, 5년 차 됐을 때 다음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권력이 옮겨간 그거는 대부분 있지만 임기 3년 차에 여권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붕괴되면서 미래 권력이 떠오르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떠오르는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실험이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당 내에서도 굉장히 낮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재편하는 그런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밑에 깔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준석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랬네. 노스트라다무스. 하여튼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축하난이 오겠죠. 당대표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한 번 할 수 있죠. 딱 한 달이 지나면
대통령은 이제 제거할 것이다. 당원에서 뭐라 그러죠? 탈당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자, 이 이준석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적중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평론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주관적 감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이 의원입니다만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대표 시절에 그때 대표직에서 축출될 때 그야말로 축출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잘못한 예.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윤리 제소가 촉발된 것이지만 당시 그 정도로 대표직에서 과연 물러나야 되느냐라는 사실 비난 그런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제야에 있다가 살아서 이제 의원으로 귀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이입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비윤이라면 갈등이, 그러니까 반윤이라면 갈등이 생기는 게 맞고 아마 그렇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근데 지금 다들 뭐 분당 대회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기엔 당의 상황이 깨질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어목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서 만약 깨진다, 그러면 깨진다는 그 당은 하나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만약 정말 탈당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당이 되면은 군소정당으로 추락한다는 건데 그게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그게 쉬울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의 이 의원의 이야기는 아마 본인의 어떤 그 맺힌 감정을 좀 응어리를 좀 푸는 그런 일종의 그 자기 어떤 그 뭐랄까 예.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의 말은 객관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본인 어떤 구원이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원한을 심어줬어요, 이준석? 아니 원한을 누가 심어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 여당 대표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 본인의 화양연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윤리 결정으로 인해서 쫓겨났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투영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프레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의 평론이 그렇게 전복값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1차 투표에서 끝나면 23일에 이제 당대표가 나올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결선까지 가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저희는 당대표 누가 될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도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돼야 된다. 다양성과 역동성이 발현돼야 우리 당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또 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네, 애초 약속 대련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민주당 전당대회. 김두관 후보가 예상보다 조금 더 이제 공세적인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뭐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원들을 의식하면은 아무래도 협력적인 이재명 후보와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 토론 위주로 갈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을 의식하거나 라고 했으면 다소 지금처럼 이제 공격적인 걸로 나올 거라 봤는데 지금 실제 1차 TV 토론에는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김두관 후보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은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작게는 7% 차이, 많게는 15% 정도 차이로서 현격하게 그 차이가 줄어듭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 후보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의 지지를 당내로 투영시키겠다 하는 전략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다소 공격적인 그런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제주에서 권리당원에 대한 경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80%가 넘은 예, 수치로 이재명 대표가 82대 압승을 했죠. 15죠. 네. 그 결과는 뭐 저희들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김두관 후보로서는 이런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매주 또 내일은 또 인천에서 또 합니다. 네. 주말마다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마지막에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밀릴 경우에는 네. 오히려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을 의식한 선거 캠페인도 예. 중요하지만 또 당원들이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느냐. 예. 특히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임기 동안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남발하고 예. 이제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탄압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키기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이 당원들의 의식, 그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타개해 나가고 예. 본인의 지지율로 다소 이제 좀 넘어오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네. 지금 안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집니다. 김두관 후보의 전략은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공격이었다라는 평가하셨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일극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민감해할 것 같은 이슈를 하나하나 다 꼬집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방어를 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게 뭐 치열하게 뭐 답변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재질문 들어가고 뭐 이 정도로 치열하게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상 범위 안에 질문이었고 네. 예상 범위 안에 답변이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질문도 안 할 거면은 후보로 나오지 말았어야죠. 뭐 거기에다가 김두관 후보 말고 신문 기자 한 분 앉혀놔도 이 정도 질문을 할 겁니다. 나올 만한 질문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질문으로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번 제주도에서 지금 15% 받았는데 네. 이 이상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토론할 거 아니면은 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 선에 이 정도 하고 예. 사실은 논란의 중심은 지금 여권이 권력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밥그릇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하셨던 예. 것처럼 김두관 후보가 먼저 정책 얘기했잖아요. 네. 종부세라든지 상속세 이거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자감세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격적인 질의를 해서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금과 옥조로 얘기해왔던 종부세 예.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논쟁을 이끌면 기존의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부자감세는 아니지 않아라는 정서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토론이 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들의 삶과 집결된 그런 논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김두관 후보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뭐 종부세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가 중심의 토론의 화두가 오르고 그게 신문 기사로 기사 제목으로 올라갈 때 이게 이제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먹사니즘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먹사니즘의 이제 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뻔한 뭐 일극 체제 얘기 답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당원들 투표에서 82.5%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럼 여기다가 무슨 뭐 일극 체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 좋아한다는데 얘기 하나 많아요. 그럼 결국은 논란이 될 만한 각을 세울 만한 종부세, 상속세 이 부분 가지고 저는 진하게 붙는 게 오히려 더 민주당 전체에게도 도움되고 김두관 후보에게도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좀 얘기가 갑자기 이제 좀 벗어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 종부세, 상속세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뭐 현 정부 또 여당은 또 많은 이제 경제 관련된 분들은 종부세 굉장히 뭐 이제 서민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아파트 15억 이상 뭐 서울에 사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이분들 종부세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상속세 3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어요.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기업 팔아가지고 이민 가겠다라고 하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상속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굉장히 일반 중도층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이 부자 감세라고 하는 논리를 김두관 후보가 갖고 나왔을 때 과연 김두관 후보가 더 표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 후보가
대단히 이제 전략적인 이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사실 또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큰 무리가 없어요. 자, 대표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실제로 지금 최고위원 5명 뽑히는 분들 어쨌든 5명 다 친명입니다. 아마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대선 기획단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당하자마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중도 확장 메시지 내잖아요. 이제 다 통합하겠다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똑같아요. 대선에서 진짜 이기려면은 이번에 한강벨트에서 졌던 것들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렇게 중도 확장 나가요. 근데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10월에 닥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 포스트 이재명을 얘기할 때 김두관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이 얘기하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길게 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해요. 민주당이 적통성을 누가 계승하느냐. 이게 권리당원 투표고 대의원 14가 있으니까. 적통성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친노인 나에게 있고 물론 친문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큰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확대해서 아울러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얘기를 꺼내서 손해볼 게 없고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또 정통성을 얘기해서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양자가 윈윈되는 메시지를 꺼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우 영리한 서로의 전략 전술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더 확전하고 해가지고 이거 논란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해병대 최상병이 수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야는 몸싸움을 하면서 아주 충돌이 거세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리고 또 그러는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다중에 의한 위력, 폭력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형사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청문회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왜 불법에 동조하고 있어요? 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을 국민들께 명쾌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싫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곽기택 의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너무하시네요. 아니,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질서를 한다고.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어요, 지금. 제 법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네. 청문회. 근데 이 참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 법사위가 이게 지금 22대 국회 상반기 내내 저런 모습인 거예요.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 법사위원장 간의 설전 퇴장하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몸싸움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년간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영상에 나오지 않은 더한 발언들도 있어요. 곽규택 의원이 계속 째려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5분간 계속 저를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니 뭐 그 보고 있으면 의사 진행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저는 계속 이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장을 명하거나 혹은 뭐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런 국회법 해석은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근데 계속 째려보면은 좀 기분은 안 좋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그렇게 의사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죠. 이게 무슨 속칭 기분 상해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정말. 네, 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전현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친 것처럼 막 얼음주머니를 볼에다가 갖다 대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서로 어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어제 청문회장 입장 당시에 그냥 뭐 고성만 오간 게 아니고 화면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몸싸움이 실제 있었고요. 특히 전현희 의원은 얼굴이 볼이 빨개질 정도로 부어올랐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막 기어가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에 뭐 누가 다치게 한 건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의원님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렇게 얼굴까지 예. 가격을 받을 정도로 한 것은 너무 여당이 합법적으로 열린 청문회 입장까지도 그렇게 가로막는 것은 또 다른 그 패스트 트랙의 뭐 2차 버전을 만들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예. 청문회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했고요. 그 현재 뭐 정의 심판 청구도 했지만 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리게 되는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최혜병 수사의 외압 예. 이 논란을 의혹을 좀 파헤치고 압도적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청문회를 또 여당이 또 변호할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해야지 저렇게 입장할 때부터 그렇게 가로막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하고 또 의원들의 얼굴까지 가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결국은 이 여당으로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직 예. 실제 청문회에서 이번에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 강조해준 그런 이번 청문회가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그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 2위를 하셨더라고요. 정봉주 후보에 이어서. 저 밴드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뭐 동정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 하나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친척인 검사의 저 수시로 이제 청문회 동안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갑자기 증인 선서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위법한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름답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거든요. 변호인을 대동해서 변호인하고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옳죠. 다만 이제 검사도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는 그 가벼운 수준의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뭐 불법이거나 윤리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검사 윤리강령 시행 지침해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임성근 사단장이 그 국회 기왕에 출석을 할 거면 출석해서 지금 뭐 다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후에는 뭐 선서 증언도 했고 그러면은 좀 더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변호사를 대동하고 갖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뭐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군으로서. 알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